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스페셜. (2023년 11월 4일) 토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진우입니다. 토요일 이 시간은 일주일 동안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일들 정리해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시사 1타 강사 양지열 변호사, 박준 변호사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고 계십니까? 네. 별일 없으십니까? 아이, 뭐 빈대 나올까봐 좀 걱정이긴 한데. 네. 무슨 지금 속담에나 나오는 일인 줄 알았어요. 전 조선시대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러게요. 깜짝 놀랐습니다. 네. 네. 어떻게 이런 일이, 이런 뉴스를 지금 2023년에 보게 되다니. 참. 주진우 라이브 스페셜 영상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바로 유튜브에서 주진우 라이브 검색하시면 영상으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일주일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어요. 항상 많은 일들이 있는데 아유, 정치 사회 엄청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박지훈 변호사, 네. 어떤 뉴스 생각납니까? 이제 선거가 정말 본격적으로 이제 시동이 걸어졌다 생각이 그랬어요. 됩니다. 맞아요.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공이 예. 중요한 기구가 출범이 됐습니다. 예. 민주당은 총선기획단, 네. 그리고 국민의힘은 인재 영입위가 출범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네. 임명된 인사들이 그게 너무 눈에 띄어요. 네. 자, 조정식 사무총장, 조정식 의원, 또 그리고 특히 이철규 의원이 지금 영입위원장 됐는데 아니, 당 지고 당에서 선거 지고 혁신한다면서요. 그래서 저 윤핵관들 좀 물러난다면서요. 책임 있는 사람 물러난다면서요. 그런데 19일 만에 계산해 보니까 2주, 3주가 안 됐습니다. 네, 19일 만에 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어요. 예. 윤핵관의 복귀, 윤핵관 중에 윤핵관의 복귀, 큰 의미를 뭐 갖습니다. 사실 뭐 원래 인재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할 사람이 좀 없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이런 주장도 있지만 이제 결과는 인재를 보면 알 겁니다. 영입된 인재를 봤을 때 만약에 대통령실하고 가까운 사람들이 계속 영입이 된다, 아니면 계속 주목이 된다, 그러면 사실 윤심의 반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게 아닌 뭐 제3의 인물이라든지 알 수 없는 인물이 된다면 정말 지금 국민의힘이 얘기하듯이 예전부터 인재영입위원장 하려고 준비된 사람이다, 이철규 위원장은. 네.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데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양지열 변호사, 그런데 이철규 의원이 그렇게 실세라면서요. 이분 경찰 오래 했습니다. 정보 경찰 오래 네. 해가지고 정보망이 많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수도권, 그러니까 메가 서울 기획도 이철규가 했다, 이뇨한 혁신위원장 영입도 이철규가 했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글쎄, 이제 그럴 만한 가능성은 있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제 민심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도 정보와의 밝은 사람들이 주로 이제 시중에 어떤 얘기가 떠도는지를 파악하는 게 본연의 업무였기 때문에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실패를 사실은 했다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실패요? 이 지난 강서구 보궐선거 때도 네. 그때도 선거에서 그냥 패배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뒷얘기로 많이 흘러나오는 게 당시의 상황 파악을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에서 제대로 못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몰라도 너무 몰랐잖아요. 그렇죠. 이렇게까지 큰 차이가 날 줄 몰랐다라는 게 이 중론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이 자리를 맡는다는 건 뭐냐면 그 패배의 책임이 선거를 치르는 기간 내내 김기현 대표는 대통령과 대통령실을 강조를 했어요. 네. 하지만 대통령실에서는 김기현 대표 체제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직접적으로 나서야 된다라는 쪽으로 돌아버린 게 아니냐. 더 원팀이 돼서 네, 더 강하게 더 세게 그립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랬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장제원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지금은 잡음 낼 때가 아니라 좀 하나로 모여야 된다. 원팀에 대해서 더 강하게 안정감을 주면 국민들이 지지해 줄 거다.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이번 선거에 거의 뭐 책임자라고 봐야 됩니다. 사무총장은 당 대표하고 뭐 투탑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사무총장이 그만둔 거잖아요. 그래서 그만둔 건데, 이번 선거를 우리가 돌이켜 보면, 강서구 선거를 돌이켜 보면 이렇게 판을 키웠어야 되나, 이런 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무엇보다 질 것 같으면 사실은 판을 줄이면 됩니다. 사실은 원인을 제공한 네. 선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질 거가 예상이 되고 뭐 이런 보고들이 올 거고 판단이 된다면
이 사실은 판을 줄이고 이런 것들도 지도부에서 할 일이거든요. 사무총장이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럼 그렇다면 한편으로는 정무적 감각이나 전략을 우리 이준석 대표가 얘기하듯이 서울에 안 계신 분들은 그런 전략 못 짠다라고 그런 부분과 연결도 돼요. 그런 사람이 인재 영입을 한다. 어떻게 봐야 될지 좀 궁금합니다. 강서 재보궐선거 어찌 보면요. 총선의 답안지를 먼저 보여주는 걸 수도 그렇죠. 있어요. 모의고사요. 모의고사죠. 네, 모의고사예요. 모의고사 되게 중요한 모의고사. 똑같아요. 네. 자, 당과 용산이 어떻게 갈 것인가, 국민들한테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 이렇게 일방통행으로 보이는 태도, 여러 모습, 이거는 안 된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뭐 힘 있는 후보 용산과 같이 가겠다 이래서 선거가 잘 안 되잖아요. 그 이후에 혁신위원장으로 인유한 위원장이 지금 자리를 맡고 계신데 네. 인유한 위원장 거듭 언론을 통해서 뭐 약간 부인했다가 다시 또 인터뷰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영남권 중진들의 수도권 진출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정말 송구스러운 말씀이지만 영남권 중진분들이 수도권에서까지 그 정도의 위상이 있느냐? 아니라고 보는 게 오히려 맞지 않을까 싶어요. 누가요? 누가 뭐 어떤 영향력이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그 사람이 이름이 알려졌다로 되는 게 아니라 왜 뭐 선거에 직접적으로 나서면 기존에 싸웠던 조직이라는 것도 있고 그 지역을 잘 파악하는 것도 필요한데 그게 갑작스럽게 되는 일은 아닐 게 아니에요. 영남에서 아무리 3선 이상을 한 분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런데도 3선 이상 중진들이고 이 스타 정치니까 수도권에 나가서 싸우면 이길 수 있고 그다음에 영남에 오히려 신선한 사람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면 또 이 분위기도 바뀔 것 같다. 이런 전략들이 아까 박 변호사 얘기한 것처럼 수도권을 혹시 잘 몰라서 그러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 거죠. 아니, 희생하고 혁신하고 그리고 이게 또 보여주려고. 뭘로 다 있냐면 이철규 위원장 임명 또 인유한 혁신위원장이 말하는 영남 험지 출마론, 중진 험지 출마론. 결국은 영남에 있는 중진들 다선 의원들을 보내고 그 자리에 인재를 검찰 출신이나 대통령실 출신들을 넣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다 있거든요, 사실은. 또 인선을 봤을 때는 그거랑도 지금 앞으로 저희가 뭐 확단하기는 어렵지만 좀 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많이 보이는데 그렇게 갈까요? 너무 아니, 보이는데. 인유한 위원장은 그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근데요, 뉴스를 한 달 전쯤으로 딱 돌려보면 대통령실에서 어떤 메시지가 나왔냐면 총선 때 인재가 필요하면 대통령실에서 얼마든지 가져가라. 적극 지원하겠다. 적극 지원하겠다. 이게 말이 또 지원이지 이걸 거꾸로 뒤집으면 대통령에서 내보내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빈자리가 어디 생겨요? 영남들이 빠지니까 영남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럼 내보낸 사람 어디 가요? 거기 가라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그러면 윤핵관 중에 윤핵관이 그렇게 가는 거고 그 자리 인재영입위원장을 맡는다고요? 예, 그게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이철규는 자수성가한 사람이다. 이철규 임명에 나는 만세를 불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데요.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용산에 얘기를 대신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의혹은 계속됩니다. 아니 인유한 위원장이 얘기를 할 때 얼마 전에 가장 최근 인터뷰에서 또 저도 그 얘기를 보고 이분이 정치와 정치인들을 밖에서 볼 때와 실제 속내를 좀 잘 모르시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영남 중진들 얘기를 하면서 나와서 죽을 각오를 하라라는 식의 얘기를 하셨어요. 네. 정치인들이 선당무사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알잖아요. 네. 자기가 가장 중요한데 공천에서 자기 죽을 줄 알면서 나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네, 자기 당선이 제일 중요한 사람들. 진짜 마지못해가 아니나. 네. 근데 인요한 위원장이 그런 얘기도 국회의원들 참 나쁜 사람이라고 국가민족 뭐 민생 팽개쳐놓고 싸움만 한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건 원론적으로 맞는데. 그 말 맞아요. 그 말은 맞아. 근데 현실은 다르잖아요. 네. 뭐 알 수는 없지만 인유한 위원장의 생각인지 아니면 그 생각이 또 더 다른 어떤 뭔가가 있는지는 그렇죠. 좀 봐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지금까지는 뭐 별 얘기 없는 거 봤을 때는 또 그리고 우리가 사면 얘기를 했을 때 왜 하필이면 사면 얘기했을까 저도 좀 고민했었거든요. 네. 엄밀히 말하면 징계 철회하면 징계 취소예요. 징계는 사면하고 범주가 아니에요. 사면은 대통령만이 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뭐 이건 저 연결하는 건 제가 오바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인요한 위원장의 독단적인 생각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럴 수 뭐 혼자서 다 결정할 수는 없잖아요. 아니 홍준표 시장이 그 얘기 하셨잖아요. 사면은 대통령이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 얘기 자체가 대통령실 쪽에서 나왔기 때문에 사면이란 표현이 등장한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까지 하기 제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뭐 확인할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요. 네. 그리고 뭐 사면 쓴다 해가 뭐 잘못된 건 아니니까 어쨌든 뭐 인요한 위원장은 뭐 지금 희생 뭐 이런 내용을 이제
꺼내고 있는데 자, 처음에는 대통합하다가 이철규 카드를 꺼내고 네. 희생 얘기하면서 영남권 중진들 희생하라 이 얘기하는 건가요? 이제 앞으로 이제 이 희생이 어떻게 연결될지 동일 지역 뭐 삼선 출마 금지 뭐 이런 것들도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네. 이거하고 연결이 될지 그리고 새롭게 들어오는 인재들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가는지 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저 선거 때마다 국민 속으로 간다, 국민의 눈높이로 돌아가겠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지금은 국민하고 괴리되어 있는 거예요. 국민 위에 있는 거 아닙니까? 정치권에서 사실상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용산의 뜻을 대변할까? 국민의 뜻을 대변할까? 혁신이라는 게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건 잘못됐어, 이건 바로잡아야 돼, 이런 생각을 하나하나 구체화시키는 건데 과연 이뇨한 혁신위원장의 길 어떻게 평가받을지 좀 계속해서 주목됩니다. 일단 국민의힘이 혁신위를 띄우면서 뉴스를 장악하고 뉴스는 지금 완전 장악하고 있습니다. 네. 조정식 사무총장은 뭐 주목을 못 받아요. 네. 비슷해요. 사무총장이 총선 기획단장하고 또 이른바 또 친명 아니겠습니까? 네. 안에서는 뭐 비명이나 반명 쪽에서는 좀 왜 저 사람 쓰느냐 그렇죠. 반발이 많은데 친명 기획단이다 이런 얘기도 네, 나왔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스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네. 그 이유는 사실은 지금 뉴스는 국민의힘 특히 인요한 또 김포 이쪽이 좀 끌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뭐 비명계 쪽에서는 비판을 하지만 현재 그냥 일반적인 시각에 봤었을 때도 지금은 민주당에서 이재명의 시간일 수밖에 없다라는 어느 정도의 인식 같은 게 들어있기 때문에 친명계가 주도권을 가진다는 사실 자체를 가지고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도 크게 뉴스가 안 되는 거죠. 아니, 어차피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지금 아니, 선거 상황은? 이겼잖아요. 그것도 강서구청장 그렇고 선거. 저 사실 조정식 사무총장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이제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에 책임을 지고 조창장도 물러나야 된다는 얘기가 민주당 내에서도 사실 많았어요. 네. 친명계 내에서조차도 많았던 그래서 인물이기 사의를 때문에 표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김이 빠져 있죠. 조정식이라는 인물을 데려왔다고 해서 바로 친명이다 이렇게 하기에는 또 무리인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요? 어쨌든 친명은 맞는데. 친명은 맞잖아요. 친명은 맞는데. 친명은 맞고 예. 그 당을 자기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이번 선거를 치르겠다 이렇게 해서 친명을 보냈다. 알겠어. 그러니까 그런데 끝인 거예요. 그러면. 네, 예, 예. 그런 거 뭐 어쩌라고 이렇게 네. 되는 거죠. 저쪽은 그래 우리도 뭐 윤핵관 모셔다가 윤핵관 중심으로 선거를 치를 거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결정적 차이는 강서 선거에서 네. 봤습니다. 네. 한쪽은 승리의 성적표를 받았고요. 한쪽은 패배의 성적표를 받았으면 똑같이 하면 안 되죠. 자 이렇게 예. 똑같이 인사가 났는데 조선일보에서도 아니 비판하고 선거에서 있습니다. 지고 혁신한다면서 깜짝 놀랐어요. 당에서 이런 식으로 인사하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사설을 큼지막하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자 아무튼 국민의힘 민주당 다 총선으로 갑니다. 11월 12월 혁신 경쟁에서 개혁 경쟁에서 누가 이기느냐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마구 달리기 시작할 예, 거고요. 공천되고 예. 근데 11월 12월 매우 중요한 한국 정치사에 매우 중요한 두 달이 될 겁니다. 주진우 라이브 스페셜 본격적으로 시작해 봅니다. 자 이번 주 가장 핫한 뉴스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났습니다. 사실상 정부 출범하고 첫 번째 대화를 나눴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고개를 속이는 모습도 이렇게 보였습니다. 자, 대화의 물꼬 틀까요? 협치로 갈까요? 정치 복원될까요? 그래서 다 여모저모 물어봤습니다. 김병민, 장경태 두 최고위원 그리고 김용태, 류호정, 용해인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국회에 가서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 만났습니다. 고개 숙이기도 했고요. 다 돌아다니면서 악수도 하더라고요. 자,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먼저 장경태. 일단 전 양두구육 연설이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국민 안전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이태원 참사와 오송 참사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가 경쟁력과 여러 투자를 이야기하면서 인재 양성을 이야기하면서 R&D 예산 삭감하고 또 벤처 투자 삭감하고 그래놓고 그냥 쇼잉만 이 악수하고 다닌다고 해서 국회를 존중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정말 진정한 의미의 이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을 비롯한 국회의 어떤 본회의 표결을 통한
거의 입법권을 좀 더 존중해 주셨으면, 예를 들면 양곡관리법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하셨죠. 해임건의에 대해서 거부하셨죠. 그러니까 이러지 말고 악수를 청하실 거면 제대로 된 정치적 행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행위 정책이 중요하긴 한데 이번 연설에서는 전 정권 탓도 없고 공산 전체주의도 없더라고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공산 전체주의 얘기하셨으면 정말 그건 아니지 않을까요? 얼마 전까지 했는데요. 자, 김병민 최고. 예. 연설에서 봤듯이 지난 정권에 있었던 문제들을 사실 언급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지금 있는 고금리 상황 그리고 현재 있는 부동산의 문제라든지 있는 많은 문제들이 결국은 지난 정권에서 기인했기 때문에 근데 그런 내용들을 싹 다 덜어냈다는 것 아닙니까? 현재 있는 민생의 어려움들을 생각해서 여당과 야당이 함께 협치해서 나가야 되는 중요성들에 대해서 아마 인식을 한 것 같고요. 야당 의원 한 명 한 명 찾아다니면서 악수하고 했던 그 태도의 진정성은 아마 민주당도 인지를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첫 술에 배부를 수 있겠습니까? 이제 만나서 상임위원장당과 함께 오찬도 했고 또 주기적으로 좀 만났으면 좋을 것 같은 이런 메시지들도 피력했기 때문에 네. 이제야 비로소 여야 협치에 관한 물꼬가 좀 트이는 것 같고 손을 내밀었을 때 함께 손을 잡아주는 모습을 국민들이 기대하거든요. 근데 손을 내밀었을 때 손을 툭 쳐내버리는 것 같은 모습을 민주당 지도부가 보이는 것은 적절치 않다 생각합니다. 빨리 영수회담 하시고요. 또 2대1 회담도 좋습니다. 김기현 대표께서 주선을 하셔서라도 저는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만남이 뭐 48조 만나놓고 막 정상회담이라 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진짜 오부 요인들 다 모여가지고 10명 모여 있는 곳에서 갑자기 이재명 대표의 만남이 있었다 이렇게 포장하실 게 아니라 정말 진정성 있는, 저도 그걸 좀 다시 한번 기대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시정연설 전에 환담도 했습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이 고개를 숙이는 모습도 보여주고 우리 대표님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얘기도 들리고 그렇습니다. 자, 그 만남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용태 최고? 일단 사람이 하는 거고 정치도 네. 감정의 영역이기 때문에 만나서 눈웃음하고 네. 또 악수하고 한다면 네. 훨씬 더 저는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야죠. 우리가 방송하더라도 상대 패널하고 그 대기실에서 한번 인사하고 들어가는 것과 네. 그걸 안 하는 것은 좀 천지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네. 방송의 어떤 질이나 이런 게 있어서 네. 정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이제 시작이고 저는 이것을 계기로 해서 뭐 김포건이라든지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또 예산안 처리하는 데 있어서 야당 협조 굉장히 절실하잖아요. 앞으로 대통령실에서 야당을 향한 그런 대화의 자리 또 관저로 많이 모셔가지고 격이 없는 자리 이런 걸 하시면서 정치를 좀 많이 이야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류호정. 저는 강서구 선거, 그러니까 선거를 통해서 시민들이 이렇게 의견을 이렇게 표력하면은 정치권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변할 수 있는 건가라는 생각도 일견은 들었어요. 네. 그 뒤로 이제 메시지가 바뀌었기 때문에. 예. 그런데 이제 입으로만 할 수 있는 거랑 이제 몸으로 때울 수 있는 거, 그냥 인사치레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거의 패가 다 끝나갑니다. 이제 결과로 증명을 해야 되거든요. 뭐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라거나 아니면 예산안이라거나 각종 어떤 법안들 있잖아요. 쟁점 법안들. 그거를 잘 대화해서 이제 통과시킬 수 있는가, 결과로 증명할 수 있는가. 그것이 이제 중요한 거라고 봅니다. 영예인. 네, 그 야당 대표 이름들을 먼저 나열하는 게 참 그만치 대단한 배려인가라는 생각이 사실 저는 좀 들었어요. 그동안 그것도 왜 안 했던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거기에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긴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고, 사실 야당이 그리고 국민들이 요구하는 건 연설할 때 이름 먼저 불러주는 그런 배려 이런 게 아니라 민생 중심으로 국정 운영 기조를 아예 바꿔라라는 거거든요. 근데 어제 예산안 시정연설에서도 나타났던 건 재정 건전성에 여전히 집착을 하면서 온갖 민생 예산 다 삭감한 것은 그대로 자랑하고 있는 그런 좀 이중적인 모습이었고, 지자체에서 사실 이제 대규모 세수 결손 때문에 곡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없다는 것이 오늘 행안위 예산안 상정 심사에서도 행안부 장관의 답변으로 좀 드러났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같은 법안들에 대해서 벌써부터 이제 거부권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은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그 혁신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그 혁신의 1호 대상일 수밖에 없는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혁신하고 있는가? 지금까지 뭐 야당 대표의 이름을 먼저 호명한 것 정도의 혁신은 있었지만 네. 예산안이나 뭐 국정 운영 기조 그리고 뭐 국회에 대한 태도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혁신하지 않고 계신 것 같다. 이제 제가 그 말씀 잠깐만요. 네. 그 야당 대표를 먼저 호명했다는 게 뭐 혁신이다 이런 말씀 드리는가 하는
드렸던 게 아니라 우리가 연설문을 쓰고 수정을 하잖아요. 할 때도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야당 대표 이름을 앞으로 옮기면서도 한 번 더 고민하셨겠죠. 어쨌든 그렇게 옮기면서 국회를 한 번 더 생각하고 야당을 존중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좀 네. 말씀드리는 거예요. 목요일 최고의 정치 그리고 수요일 공동혁신구역에서 이 얘기 심도 있게 나눠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하고 인사했습니다. 먼저 그 장면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국회에 와서 우리 의원님들과 또 많은 그 얘기를 하게 돼서 저도 아주 취임 이후로 가장 그 편안하고 기쁜 날이 아닌가 이래 생각합니다. 자,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만남 두 분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저는 이게 큰 뉴스로 다뤄지는 것 자체가 비정상이 아닌가 싶어요. 사실 그냥 악수하고 환담 정도 하는 자리였잖아요. 그냥 공식적으로 시정연설하러 들어가기 전에 각 당 대표들 모여있는 자리에서 그 전에 사실 참석을 안 하고 그 자리가 안 만들어졌던 게 이상했던 거지. 깊은 얘기를 나눌 만한 상황, 시간 아니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온 언론이 야 만났다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상황이 얼마나 비정상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안 만났잖아요. 그 주전에는 피하고. 만났다면 뭔가 얘기가 이제 있어야 되는데 지금 환담한 거거든요. 사실 상당히 짧게 환담을 한 거고. 그래서 또 이거는 또 가야 될 자리에 또 자연스럽게 스쳐 만났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예. 더 중요한 거는 앞으로 이제 영수회담이나 3자회담이나 이게 있는지 이 부분을 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거부권 행사 안 하는지. 이건 되게 중요하죠. 이 중요한 법들이 노란봉투법이라든지 이제 방송법 앞으로 이제 본회의 가게 되면 뭐 필리버스터 한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이 다수당이니까 야당이 다수당이니까 통과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거 갔을 때 만약에 거부권 행사하느냐 안 하느냐 네. 이건 사실 전국이 급냉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실 거거든요. 강서구청장 선거 때 그때 뭐 했습니까? 신원식, 유인촌, 김행 이분을 이렇게 올려놓고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보다는 그런 행동이 나와야 돼. 행동은 사실 그대로예요. 협치란 행동은 지금 그러거든요. 거부권 행사하는 거, 또 인사를 어떻게 하는 거, 또 그리고 여러 가지 법률에 대해서 뭐 하는 거 그런 것들을 좀 봐야 되는데 그런데요. 그걸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저는 달라질 것 같지가 않은 게 최근에 이제 대통령이 주로 이제 정치적으로 좀 뭐 선거 이후에 그런 어떤 위기라고 해야 될까 이런 걸 느꼈는지 민생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 여러 자리에서 했던 얘기들을 보면 근데 민생을 강조하긴 하는데 그래서 나온 해법으로 제시한 게 예를 들면 야 이거 중대재해처벌법 너무 어려워하고 있다. 기업으로 운영하는 민생을 분들이. 얘기하면서 그다음에 김영란법 그거 액수가 너무 낮아가지고 이걸 좀 완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주로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기업 쪽에 더 가까운 얘기들인 거예요. 민생을 얘기하면서도 기업보다는 사장님입니다. 사장님 기업도 아니고 사장님. 사장님 쪽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장님들에게 더 가깝다 보면 지금 얘기한 노란봉투법이라든가 이런 거는 또 사장님들이 싫어하는 법이에요. 최저임금 얘기는 안 나오고 있지만 그 얘기도 이제 곧 논의를 해야 될 텐데 다 싫어하는 얘기들이라서 그게 거부권을 행사를 안 할까? 이제 거부권 막 꺼내시면 안 됩니다. 근데 그게 본인이 하셨던 얘기랑 안 맞잖아요. 자, 그러면. 그런데 보세요. 네. 대통령이 갈 자리에 갔어요. 국회 가서 시정연설 해야죠. 갈 자리에 갔고 고개를 숙이고 악수만 해도 칭찬을 받아요. 대화만 해도 칭찬을 받아요. 국민들한테. 자, 얼마나 좋아요. 저기 바라는 게 국민들이 바라는 게 그렇게 크지 않아요. 자, 정치에 나서고 대화를 시작하고 협치에 나서고 정치를 복원해라. 그리고 대화하라. 이런 걸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대로 하면 그렇죠. 돼요.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진짜 언론에서도 그 위에 이 대통령이 먼저 악수했다라는 악수를 청했다라는 걸 제목으로까지 막 뽑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일부 야당들이 뭐 고개를 돌렸다 이게 굉장히 안 좋은 것처럼 얘기를 하고 네. 있고 뭐 환담 자리에서도 뒤에 상미원장들 만났어도 얘기를 나눴다. 그러니까 그 얘기처럼 오죽이 그런 것들이 소통이 사실 여의도 정치권과 부족했으면 그런 부분들을 언론이 칭찬할 상황이냐 말이죠. 거기서 조금 더 나갔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문제는 한 발짝 더 나가면 돼요. 더 나가는 방향들이 자꾸 엇박자들이 생겨요. 기존에 얘기했던 거랑. 예를 들어 아까 민생 얘기했으니까 최근에 가장 크게 정책과 관련해서 비판받았던 게 R&D 예산 줄이는 거였어요. 근데 R&D 연구자를 만나서 어떻게든지 이거 저 걱정할 수 없게끔 만들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사실은 있어요? R&D 관련해서는 뭐 10몇 프로 뭐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제가 정확하게 수치를 못 봤는데 상당히 많이 줄였는데 알다시피 예산안은 정부가 짜가지고 국회에 올리면 국회가 증액을 못 해요. 예. 갖거나 감액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대통령 또 최근에 R&D 관련된 분들을 만나서 네. 아주 뭐 잘해주겠다 이랬는데 안 맞아요. 사실은 말이. 국회하고 뭐 국회에서 그럼 올릴 수도 없는 상황인데 R&D 예산은 지금 그 감액된 대로 가버렸는데 이 부분은 좀 맥락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맥락이 맞지 않는다. 그래도 조금만 하면 점수를 딸 수 있을 텐데 아주 많이 원하지도 않고 그렇죠. 조금만 국민들한테 이렇게 다가가는 모습, 국민의 삶, 민생을 챙기는 모습만 보여줘도 아니, 그래도 그런데 저희가 이제 변화했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 부분을 굳이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지적을 한 이유는 뭐냐면 그동안에 뭔가 앞뒤가 안 맞는 모습들이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도 이제 단순하게 한 번 말만 가지고는 그냥 고개를 끄덕일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나선 것 자체는 좋은데 나선 것만으로 되진 않고 실질적인 뒷받침 내지는 변화하는 부분들이 보여져야지 아 진짜로 달라졌구나라는 생각을 할 만큼 지금 벌써 1년 반 넘게 쌓였잖아요. 그런 자, 부분들이. 민생 위기, 경제 위기입니다. 그런데 야당에서는 뭐 이재명 대표는 정책 기조를 바꾸면 경제 정책 순위만 바꿔도 3%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기임으로 적극적으로 재정에 나서야 된다. 정부가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안 된다. 재정 더 못 푼다. 윤재욱 원내대표도 고물가 현상 끝낼 방안 생각은 하지도 않고 국민 고통을 이유로 세금만 더 풀자고 한다. 조삼모사만도 못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그래서 바뀔 것 같지 않습니다. 큰 재정 기조. 아니 지금 경제부처에서 내놓는 희한한 용어가 등장을 했어요. 건전재정이라는 얘기를 해요. 다 제목이 건전재정이라고 하죠. 건전재정이라고 해요. 사실은 긴축재정인 거거든요. 명목은 좋았어요. 명목은 그동안의 정부에서 불필요한 부분들에 예산 낭비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줄여서 그 국가가 가지고 있는 부채 줄이겠다 이런 명목인데 그 기조를 바꾸지 않기 위해서 건전재정으로 싹 이름을 바꾼 이유가 뭐냐면 지금같이 경제적으로 좀 힘든 상황에는 사실은 이게 좀 더 풀어야 되는 게 원론이거든요. 원론적으로. 그래서 이 우리 얘기를 넘길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정책 기조를 바꿀 생각이 없어요. 그렇죠. 없죠. 또 더 궁극적인 좀 문제는 세수를 다 이제 많이 거둔 다음에 해야 되는데 못 거둔 세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세수는 펑크 났어요. 그러니까 긴축을 하려면 세수를 다 받은 다음에 긴축을 해야 돼요. 그게 논리적으로 맞아요. 지금 연말인데 예. 11월인데요. 물가 몇 %로 잡겠다. 못 잡았어요. 자, 경제 성장률 몇 %까지 가겠다. 못 했습니다. 그렇죠. 자, 세금 얼마까지 걷겠다. 아예 못 걷었어요. 못 했어요. 이거 경제 점수 잘 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뭐 윤재욱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이게 경제학적으로 맞다고 하고 물가 잡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하긴 하는데 과연 물가가 뭐 물가를 잡고 있지 못하는 저는 계속 잡힐 것도 의문이고요. 네. 뭐 최근 시중에 가면 농산물이나 과일이나 엄청 올라갔습니다. 네. 물가는 저는 못 잡아 보이고 총선 때까지만 이렇게 붙잡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네. 결국 이런 피해가 다 서민들이나 국민들한테 간다고 봐야 되거든요. 총선때까지 막 계속 이게 붙들어 잡고 아유, 있다가 못 잡아요. 주 기자님은 술 안 드시죠? 네, 술을 안 먹어요. 예. 지금 지난주에 굉장히 저처럼 술 먹는 사람들, 수주하는 사람들은요. 소맥 한 잔 먹으려면 15,000원 들어요, 이제. 소주값도 올랐다면서요. 소주값 오르고 백주값도 올랐어요. 맥주값도요? 안주 없이 공깃밥에 그냥 소주 먹 소맥 공깃밥도 올랐다니까. 국물 공깃밥하고 2,000원. 소맥 먹으면 17,000원이에요. 음식도 없이. 공깃밥하고 네. 밥은 먹으면 해장에 도움이 되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피부에 와닿는단 말이에요. 근데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리고 그 이른바 긴축재정, 용어로는 건전재정을 하는 이유가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해야지 돈 푸는 거는 이거는 그냥 효과가 없다 이렇게 정치성 얘기합니다. 이벤트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서 또 민생 챙긴다고 하면서 카카오 택시에 대해서는 부도덕하고 정부가 제재를 가해야 된다. 그 자유시장하고 또 이게 자유시장 체제랑 안 맞는 거 아니야? 네. 이게 계속 이런단 말이에요. 은행한테도 독서를 이렇게 바로 네. 쏟아내고요. 일부 국민들은 독과점이라고 또 얘기를 하고. 일부 국민들은 맞는 소리다 이렇게 박수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게 기조가 안 맞다는 거예요. 네. 자유시장 경제냐 아니면 좀 통합하거나 어떤 컨트롤하는 그런 거냐. 두 개 다 그냥 약간 이쪽 저쪽 그냥 필요할 때마다 그냥 얘기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문제라는 거예요. 대통령실과 지금 국민의힘,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한테 지금 잘 보이려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는지 계속해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주진우 라이브 스페셜을 듣고 계십니다. 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은 지방시대를 열겠다, 진정한 지방시대 만들겠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요, 서울을 확장시키겠다, 경기도 김포시 서울로 편입시키겠다, 이 어마어마한 이슈를 던졌습니다. 자, 수도권에서 김포라고요, 구리는요, 과천은요, 의왕은요, 다 여기저기에서 손을 들고 있습니다. 자, 총선용 카드인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에서 던진 메가 서울 카드, 어떤 이슈가 되고 있는지, 자, 이해운 전 의원 그리고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김포를 서울로는 어떤 전략인 건가요? 김포를 서울로 얘기하면서 지방 중심, 이제는 지방시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잘. 근데 이건 사실은 이제 예. 국민의힘이 시작했다고 다들 이제 알려져 있는데 네. 실은 이게 국민의힘이 시작한 게 아니고 예. 김동연 지사가 시작한 거죠. 김동연 지사가 지사가. 했다고요? 예. 김동연 지사는 이거 말도 안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김동연 지사가 그 말하는 거 보고 제가 놀란 게 김동연 지사가 분도를 시작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경기도를 북도와 남도로 네. 분도하겠다. 그렇게 예. 시작을 해가지고 이분이 한덕수 총리를 찾아갔잖아요. 예. 찾아가가지고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예. 이거를 해달라. 예. 그러면서 이거를 하는 이제 특별법을 제정해 달라라고 시작을 하면서 이제 그 특별법을 제정을 하려면 관련된 이제 절차를 밟아야 되잖아요. 그 절차를 밟는 거를 하겠다. 그러시면서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거를 하는데 필요한 이제 관련법 하려면은 주민 투표를 시작해야 되잖아요. 예. 그거를 하겠다고 이제 허락해 달라 이러면서 그거를 하는데 김포는 이제 뺐어요. 경기 북도에서 김포는 뺐는데 김포에게 선택권을 주는 걸로 그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김포 사람들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자기들은 선택권을 갖는데 경기 북으로도 안 가고 남으로도 안 가고 서울로 가겠다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김포 사람들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경기 북도가 되는 것보다는 경기 북도 김포가 되는 것보다는 서울 김포가 되는 게 더 낫지 않겠냐 이렇게 살살 여론이 돈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이게 그냥 확 급불살을 타버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를 하니까 근데 해필이면 김포시장이 국힘 소송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 얘기가 슬슬 도니까 이 국힘 서울 김포시장이 국힘에 가가지고 우리 그냥 서울로 갈래요. 이렇게 하니까 당대표가 그래? 이렇게 받아버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은 네. 국민의힘은 그래? 그러면 우리 받아줄게 이렇게 된 거고 해필이면 서울시장이 또 국힘 소속이니까 국힘 소속 서울시장은 그럼 검토해 볼게 이렇게 돼버린 거야. 아니 그런데요. 김포도 서울로 가고 싶고 구리도 서울로 가고 싶고 고양도 서울로 가고 싶고 성남도 가고 사실 다 성남 수도권은 서울로 가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다 대다수는 아닙니다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김동연 지사가 엉뚱한 불을 붙여버린 거죠. 또 김동연 지사가 불을 지른 거. 김동연 지사는 이거 국토 갈라치기 하고 있냐, 정책은 사라지고 정치만 남았다 하면서 반대 입장 밝혔거든요. 본인이 북도와 남도를 나돌래다가 일이 이렇게 가버린 거죠. 그런데 경기도 지사들은 역대 북으로 남으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권역을 좀 권역을 바꾸겠다 행정 개편에 대해서 구상안을 발표했어요. 근데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행정구역이라는 게 행정기관의 권한이 미치는 범위를 행정구역이라 그러는 거잖아요. 네. 근데 행정구역이라는 거는 뭐겠어요? 경제활동을 서포트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경제활동이 뭐겠어요? 그 경제활동이라는 거는 보면 지금 김포 지역을 놓고 보면 인구의 85%가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예. 근데 그 경제 활동을 서포트 어떻게 해주는 게 가장 효율적이겠어요?
그래서요. 서울로 간다고요? 이거 서울 사람들은 동의할까요? 김포 사람들은 동의할까요? 그리고 다른 경기도 사람들은 동의할지 이건 굉장히 예민한 문제 같은데. 예, 예민한 문제예요. 사실은 이제 총선에 표를 얻자고 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게 이게 표는 또 계산이 꼭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을 거예요. 국민의힘한테 유리하지만은 않을 것으로도 보여요. 예, 저는 이거 표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일 거라고 봅니다. 김포를 서울로 편입시키겠다. 갑자기 총선 앞두고 급부상합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 제가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해서 이제 국민의힘 소속 같이 상임위하는 의원들 몇몇한테 이제 물어봤는데 그 사람들하고 얘기해야 되겠죠. 네, 내부에서도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좀 뜬금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국토교통위에 내부에서도 이런 회의나 얘기가 없었답니까? 그러면? 그 내부적으로 논의가 거의 없었다는 것 같고요. 예? 이게 지금 김포을의 당협위원장이라는 분이 뭐 홍철호 예? 전 국회의원이 있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김포시장이 그분의 보좌관이었던 분이고, 네. 그래서 이 분들이 이제 총선용 전략으로 사실 이게 내건 건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거를 받고 네. 뭐 하면서 이제 일파만파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도 해주세요. 다른 동네도 해주세요. 이런 얘기 할 텐데 지역구에서도 의왕에서도 이런 얘기 할 것 같은데요. 지역구에서는 지역 구민들은 뭐라고 합니까? 이게 지금 이제 여론을 수렴해 보고 있는 단계고요. 네. 사실 이게 김포만의 문제로 우리가 논의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네. 이제 지금 이걸 제기한 여당 쪽에서도 여러 도시들을 같이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일단 문제 의식이 있는 것이 이게 논의의 절차 과정 자체가 좀 졸속이다. 예. 이게 경북의 군위시가 대구에 편입되는 것도 3년 이상이 걸렸거든요. 네. 근데 이 문제는 사실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뭐 김포 시민, 서울 시민 의견 수렴이나 공론화 절차도 없었고요. 그리고 사실은 행정적으로도 이 경기도 이게 광역을 바꾼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서울시나 경기도나 인근에 있는 매립지 문제가 얽혀 있는 인천시나 네. 이런 데들하고 어떤 협의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아직까지 확인해 본 바로는 그런 협의 과정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절차적으로 좀 졸속이다. 그리고 너무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의견 수렴 공론화할 기회, 시간이 충분히 없는 상태에서 이런 걸 하는 것도 조금은 성급해 보인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고요. 네. 내용적으로는 지금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토론을 먼저 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정책적으로 검토할 점이 있죠. 왜냐하면 사실은 메가시티 구상이라고 하는 거를 먼저 내건 것이 민주당이거든요. 네.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도 이제 국회에서 연설하시면서 우리가 쭉 얘기해왔던 5극 3특 체제로 전국의 어떤 체계를 좀 개편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이제 전체적인 기조가 메가시티 구성 그리고 자치권 강화 이 두 개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는 저희도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는 것인데 문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장단점은 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시민들한테 알려줘야지 사실 이제 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이게 수도권의 체계만 개편하고 서울만 더 넓히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쭉 여야를 불문하고 노력해왔던 균형 발전의 노력에 배치되는 것은 아닌지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종합적인 이제 토론이 필요해 보이고요. 네. 어쨌든 시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야 되고 그 기조 하에서 정책적 방향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당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지방시대 얘기하고 지방균형 발전을 얘기하는데 수도권 과밀화 이게 맞는 말인가 이런 얘기도 합니다. 메가시티를 그린다면서 계속해서 오세훈 서울시장도 그렇고요. 국민의힘에서는 TF도 꾸리고 뭐 특별법을 내겠다고 바로 이렇게 속도를 내는데 이게 속도를 낼 만한 일인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광역화, 메가시티, 뭐 생활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해 왔던 부울경 메가시티는 국민의힘의 반대로 지금 여당의 반대로 이제 무산이 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 동네 메가시티는 안 되고 왜 서울 메가시티는 되고 이건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게 수도권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이제 전국의 전체적인 체계 이거를 지방 균형 발전과 우리 어떤 미래를 위한 여러 가지 구상을 담아서 이제 차분히 논의해야 되는 부분인데 네. 이런 것들을 너무 정략적으로 지금 성급하게 제시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 이슈가 뭐 거의 모든 뉴스를 잡아먹고 있습니다. 자, 한국은행에서 경쟁 내몰려서 저출산 초래됐다. 자,
수도권에 너무 사람들이 집중해서 지역 거점을 육성해야지 수도권 집중으로는 이 문제 해결 못한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지역은 청년이 없어가지고 소멸 위기에 있는데 여기에서 서울을 확장시키자, 이런 구호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계속 어느 정도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교롭게 지난 목요일이었나요? 수요일이었나? 정부에서 이제 지방시대와 관련된 정책을 발표를 했어요. 네. 그게 과거에도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네. 그러니까 서울에 모든 것이 문화, 경제 뭐 이런 것들이 다 편의 이런 것들이 다 집중돼 있으니까 서울에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어느 정도 거점이 될 만한 큰 것들을 군데 전국 곳곳에 만들어서 이 지역에 있는 젊은이들이 사람들이 서울까지 올라오지 않게끔 하자. 뭐 영남권, 호남권, 충청권, 강원권 거기도 대규모 도시들을 좀 만들자. 이 구상을 발표를 했어요, 정부가. 목요일 날 대덕에서 대통령께서 직접 다 사람들을 모아놓고 네. 그 얘기를 했습니다. 지방시대 열겠다. 근데 서울을 키우겠다고 해버리니까 이거 두 개가 안 맞는 거 아닌가요? 이게 헷갈려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계속해서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야기 듣고 오겠습니다. 김포시가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가지고 우리는 서울시를 편입하겠다 하는 절차를 거치신다면 우리 당은 적극적으로 당정협의를 통해서 김포시를 서울시에 편입시키는 절차를 진행하겠다. 국민의힘은 특별법을 내겠다고 하고요. TF도 꾸렸어요. 그렇죠. 지금 뭐 좀 맥이 다르다고 하지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상당히 심각하게 보는 것 같아요. 네. TF팀 바로 발족했고요. 예. 조경태 네. 위원장으로 뭐 부산 부산의 쪽이긴 오선인데요. 한데 네. 김포 이제 관련된 위원장 하러 지금 토목공학 뭐 박사 뭐 전문이라고 하니까요. 뭐 그걸 떠나서 그런 거 봤을 때 상당히 추진을 할 걸로 보이는데 결국 이 대통령실하고 이 당이 다른 거는 당은 총선을 보지 않을 수 없거든요. 총선용이죠. 그러니까 정치 공학적으로만 이제 네, 봤을 그렇게 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리하다고 아마 지금 국민에서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좀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당장은 모르겠어요. 김포나 뭐 구리도 좀 들어가고 싶다 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서울 아닌 수도권에 이제 붙어 있는 수도권 다른 지역에서 표를 좀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네. 서울을 또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그리고 김포 말고 다른 경기도가 또 싫어하고요. 예? 다른 지방은 더 싫어하고요. 이게 전략적으로 예컨대 김포나 뭐 경기도에 지금 많은 도나 뭐 경기도 많은 지역이 민주당이 좀 셉니다. 그래서 몇 개를 얻기 위해서 크게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에요. 정치 공학적으로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거 가지고 계산이 된 건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는 안 됐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뜬금없이 메가 서울이라고 왜 서울을 키우냐, 이거 경기도에서도 반대하는 얘기인데 그렇게 얘기했더니 또 국민의힘 일부에서는 이거 김동연 지사가 시작했다, 경기도 지사가 먼저 얘기한 거다 얘기하는데 경기도지사는 경기남도, 경기북도를 얘기했죠. 네. 그러니까 이왕에 그럴 바에는 서울로 가자 얘기했다는데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단호하게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참으로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경제와 민생을 뒷전으로 하면서 국민 갈라치기를 하더니 이제는 국토 갈라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경기 북부특별자치도는 대한민국 전체의 발전을 위한 경제 정책인 반면에 여당 대표가 내세운 얘기는 그야말로 정치 계산수입니다. 아마 총선을 앞두고 갑자기 내던진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정책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오로지 정치 계산수만 남았습니다. 김동연 도지사가 이렇게 주장하던 내용하고는 조금 결이 다른 게 아니라 아예 다른 얘기인 것 같습니다. 완전히 다른 얘기죠. 그리고 그런데 국민의힘 주변에서는 계속해서 이 메가 서울 같은 그 프로젝트를 계속 추진했습니다. 일단 오세훈 시장은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같고요. 여론조사도 하겠다고 하고요.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대수도권 만들자, 대수도론이 있었고,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광역 서울시로 만들자, 서울도, 광역 서울도, 이렇게까지 얘기 나왔는데 이거 계속해서 추진할 모양입니다. 근데 뭐 이거 만들더라도 당장 법을 바꿔서 만들면 과연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부터 생각이 들고, 결론적인 부분 시행령으로는 안 됩니까? 시행령으로 이걸 어떻게 바꿉니까? 네.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요. 근거가 되고 있는 게 뭐 출퇴근 통학 이게 얘기를 하시는데 당장 김포는 그렇게 따지면 출퇴근 통학률로 따르면 주변 그 도시들 중에 한 10위권 정도밖에 안 돼요. 10위권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그런 얘기를 했죠. 이게 합쳐지면 너무 또 불리한 부분도 많다. 예를 들어 김포 같은 경우는 지방 자치체이기 때문에 가져가는 혜택 같은 것들이 있는데 행정구역상 서울로 편입이 되면 당장 세수가 확 줄어듭니다. 뭐 이런 거 얘기하시니까 또 김기현 대표는 야 그 행정구역만 통일시키는 거지 불이익 주는 거 아니라고 하는데 그런데요. 사실 간단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간단하게 던져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내년 총선까지 이루어질 가능성도 별로 없잖아요.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의원 입법 하겠다 안 되면 네. 왜냐하면 이거 하려면 주민 어떤 투표를 거쳐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관련 주민이 어디 갔으면 김포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서울시에 편입되면 서울 시민도 봐야 돼요. 경기도잖아요. 경기도민도 봐야 돼요. 네. 경기도민, 김포 시민들, 서울 시민들까지 그 주민 투표를 통과해야 되면 그게 얼마나 행정 소요가 됩니까? 아니 그리고요. 통과할지도 안 할지도 모르고요. 경기도민 말고요. 충청도도 강원도도 다 봐주세요. 경상남도도 좀 봐주세요. 어쨌든 관계도는 이제 그쪽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통과하니까 어렵다고 하니까 그냥 의원 입법으로 가겠다는데 지금 양 변호사 얘기했죠. 민주당이 다수석이에요. 그 통과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김포시, 김포군에 이렇게 거주하는 주민들은 찬성하고 나설 수 있어요. 아니 근데 뭐 일부는 또 찬성하실 분들도 분명히 집값도 올랐다, 있겠죠. 벌써 집값이 기사 올랐다 나왔어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글쎄요. 과연 이게 전체적으로 그만큼 플러스 마이너스를 따져봤을 때 그게 과연 김포의 의견만으로 좌우될 수 있는 일일까인 거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한 발 더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아예 그런 식으로 해서 광역으로 다 주변 받아주겠다. 도시들을 늘려가지고 우리에서 손들고 나왔어요 벌써. 우리도 늘리고 여론조사 하겠다. 아까 얘기했던 그 영남권 중진 스타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거기로 보내자. 서울 조경태 의원 그런 생각인가요? 예, 그래서 아니 지금 뭐 어떻게 이 선거판에 지금 국민 민심을 읽고 있지? 이게 통할까? 굉장히 의아하고 현실 실현 가능성도 그렇게 높지는 않아 보이는데 이 효과는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약간 뭐 지난 강서구 보궐선거 이후에 여당이나 정부에 대해서 좀 비판적이거나 아니면 좋지 않은 어떤 시각들이 좀 있었다라면 그런 뉴스들이 나올 틈이 없어졌어요. 그렇죠. 뉴스는 여기로 다 쏠리버리는 효과가 네. 있어요. 그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 이제 이 지방 이전, 수도 이전 그때는 어떤 이념이나 관념이 확실했어요. 지방으로 이제 가야 된다. 서울 집중화를 해소해야 된다. 그 얘기는 지금 몇십 년째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있죠. 지금도 윤석열 대통령도 그 얘기했습니다. 아젠다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맥이 다 있어. 뭐 결국은 이제 뭐 간섭헌법이니까 뭐 위헌이다 이래가 못 갔던 건 있는데 근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경기도하고 이 서울 메가시티 이 부분은 그거하고도 좀 다르거든요. 지방 분권이나 이거 다르고 다만 비슷하던 메가시티 이런 부분인데 부울경 메가시티가 좀 백지화 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저러 해석해 보면 결국은 내년 4월 총선하고밖에 연결이 안 돼요. 총선 때까지 뭐가 붐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처럼밖에 안 보이고 더 어떤 하려면 사실은 오랫동안 준비를 했다는데 2달 전부터 했다는데 2달 전부터 준비될 일입니까? 이건 정말 몇십 년 준비해도 될지 안 될지 하는 그런 아주 큰 사업인데 좀 빠른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그래도 이슈를 던졌다고 좋아합니다. 저는 그냥 농담반 진담반으로 뭔가 큰 뉴스 하나가 나오잖아요. 네. 이게 언제 이런 얘기가 있었지 할지도 모를 것 같아요. 또 뭐 양평 고속도로도 지금 사실 뭐 최상병 문제도 있고 쏙 들어갔네. 그런 게 다 들어갔어요 사실. 네. 그런 효과는 분명히 있어서 다른 뉴스 나오면 이게 조용히 저도 없어질 그렇게 수 있을 봅니다. 것 같다고 이번 주 또 세월호 관련해서 대법에서 해경 지휘부 그 누구도 책임을 묻지 않는 그런 판단이 나왔습니다. 말단 정장은 책임을 졌는데요. 세월호 사건을 보면 국가는 그때도 없고 지금도 없다. 이런 얘기가 생각이 납니다. 떠오릅니다. 자, 대통령이 국회 한번 왔다 가자. 그리고 또 김포를 서울로 한번 외치자마자 다른 뉴스들이 싹 사라졌어요. 그런데 다음 주도 그럴까요? 자, 다음 주 신문 일면 한번 지목해 보겠습니다. 저는 양 변호사 지금 말씀을 하셨지만 다른 이슈가 나와요? 얘기가 이제는 저는 그렇게 오래 가지는 못할 것 같아요. 일주일 만에 사라진다고요? 제가 이제 뭐 시사 방송 이렇게 가보면 네.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메가톤급은 아니에요. 사실. 메가 서울을 외쳤는데 메가톤권 아니다. 이름만 메가지. 네. 이게 사실은
그 논의의 어떤 부분은 거의 그 이상은 없거든요, 사실은. 그래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은 안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국민의힘에서 TF팀 꾸린다. 그 다음날 위원장 놓고 특별법 낸다. 그리고 또 다른 거 여론조사한다. 얘기하면서 뉴스는 만들지 그래도 않을까요? 집권 여당인데요. 그거 했는데 일주는 가야죠. 그런 의미에서 이번 주가 지금 갔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요? 예. 이미 다 끝났다고요? 아니 아예 없어질 건 아니지만 네. 다른 뉴스가 나오면 덮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다른 뉴스는 뭐가 나올까요? 그래서 다른 뉴스는 저희가 예측하기 어렵지만 저는 오히려 예. 지금 이준석 대표 제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준석 대표 움직임이 심상치 않거든요. 심상치 않죠. 예. 자, 이뉴한 혁신위원장 계속 정치 선배 이준석 만나주세요 하는데 손을 뿌리치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만났습니다. 네. 분명 신당 얘기를 하셨을 텐데. 그거 아니고는 만날 이유가 사실 없거든. 그냥 네. 만나서 밥 먹을 일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봤을 때 징계도 취소됐고 결단의 시간은 점점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징계 취소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준석 전 대표 지역구가 노원이잖아요. 네. 나 노원 나가겠다.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손을 들어줄까요? 저는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그걸 기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다린다? 예, 그래서 거기 말고는 갈 데가 없게끔 만들어 버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예, 노원이 그렇게 이준석 대표에게 쉬운 좋은 데는 데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지금 저도 박 변호사랑 약간 생각이 비슷한 게 다음 주쯤 무슨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게 징계 취소하고 너 노원가 하는 순간 이준석 대표로서는 안 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나갈래 차라리. 그럼 아예 이게 메가톤급 뉴스가 됩니다. 네, 차라리. 이준석 대표 이런 행동. 그래서 그러면 결국 탈당 다음에 신당하고 연결되는 거니까요. 아니 너 노원 나가 그러면 국민의힘한테도 괜찮은 카드고 이준석 전 대표한테도 아니죠. 괜찮은 카드 아닙니까? 무난해 국민들에게 무난해 보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 수는 있지만 이준석 대표의 입지를 굉장히 줄이고 발도 묶어버리는 거죠. 네. 그렇게 해놓고 당내에 들어와 놓고 지역구는 노원을 한정시켜놓고 노원이 만만한 데도 아니고 당내에 들어왔으니까 이미 징계받은 전력도 있는데 너 자꾸 다른 소리 하지 마.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네. 이 대표가 바랄까요? 입이나 행동을 묶어 놓을 수 있으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그리고 국민의힘이나 저 윤핵관들 입장에서는 그럴 거예요. 아니 저 젊은 정치인 그렇게 얘기 안 할 텐데 저 이준석 의원이 아닌데도 저렇게 시끄럽고 그렇게 우리한테 괴로움을 주는데 의원 되고 배지 달고 와봐 더 힘들어 이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아니 의원까지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지금 상황은 국민의힘의 좀 젊은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층들이 좀 세력이 있다고 하면 오히려 비대위원장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차라리 안에 두고 통제하는 게 낫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거죠. 생각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노원을 차라리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그러면 안 받을 것 그 같아요. 모든 결심은 이준석 전 대표가 하는 겁니다. 자 이준석 전 대표는 그 카드 저는 이준석 전 대표 항상 만나보면 느끼는 게 몇 사람 머리 위에 있어요. 자 그러면 신당으로 간다. 제가 어쨌든 다음 주 뉴스는 이준석이다. 이준석이다. 예. 이준석이 이 지금 대통령과 대통령 등장 그리고 김포 서울로 이 카드를 잡아먹을 것이다. 자 양지열 변호사는 저는 그렇게 던져놓고 그래도 대통령실에서 가만히 당하지는 않을 것 같아서 그 전에 김포가 예를 들어서 끝날 것 같으면 뭔가 새로운 이슈가 하나 나올지 했어요. 왜냐하면 자꾸 윤 대통령 민생 얘기하면서 행보를 여러 군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직접적으로 국민들에게 나선 경우가 지금까지는 없었어요. 작은 소규모의 어떤 방문이 있었지. 젊은이들도 만났고요. 예. 또 지방 시대를 외치려고 대덕도 가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본격적으로 더 큰 어떤 어젠다 이슈 이런 걸 두고 한번 정면에 나서지 않을까. 그렇죠. 예. 던져야죠. 예. 민생 정책 던져야죠. 경제 정책 던져야 됩니다. 지금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뭘 던지겠다? 그냥 생각이 들었어요. 네. 예. 이뉴한 위원장도 계속 뉴스가 나오죠. 일면까지는 안 가시고 나오긴 잔타로. 나오겠습니다. 예. 그럴까요? 혁신한 3호, 4호 이제 나와야 왜 기대를 안 해요? 기대가 안 됩니까? 기대를 왜 안 해? 박지원 기대하고 변호사. 있습니다. 저는 기대하고 있는데. 아니 기대하고 권한이 있어? 주어진 게 크게 있어 보이지 없어 않아요. 보여요. 예. 그분이 말씀은 많이 하시지만 네. 진짜 뭘 팍 바꿀 수 있는 권한이 과연 있을까 싶어서 그런 거죠. 기대하고 있다고요? 아니요. 자, 그래도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이뉴한 혁신위는 또 어떤 혁신의 얘기를 할지 그리고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기를 또 바라고 있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스페셜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양지열 변호사, 박지훈 변호사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5시 5분에 돌아옵니다. 지금까지 주진우였습니다.